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9% 급감하며 증권사들의 예상마저 크게 밑돌았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로 주가는 반등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진이 심화되면서 올 상반기 반도체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174개국 3천여 개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모빌리티와 메타버스 등 최고 기술을 선보였고 삼성과 SK, LG, 스타트업 등 500여 개 국내 기업들도 총출동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와 피코크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10% 인상합니다. 석 달째 가격 동결을 선언해왔지만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더는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문현민 기자와 진단합니다. 문 기자. 어제는 연기를 했다면 오늘은 노래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요. 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껑충껑충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이제 컨셉을 아예 그렇게 잡은 겁니까? 이제부터는 연기와 노래를 자주 선보이겠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 증시 상황과 이번 주 전체 증시 분위기를 제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290선 바로 앞에서 장을 마쳤고요. 간밤 뉴욕 3대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장 초반 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역시 1.1% 상승 마감했고요. 어제 0.5%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 지수 역시 1.3%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이 3거래일 연속 상승이라서 이제 껑충껑충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을까요?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좀 상승률이 컸습니다. 특히 네. 반도체 업종과 금융업종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금융지주 업종의 경우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또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에 연이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또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경기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정부 규제와 고금리로 다소 위축됐던 대출 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한지주가 보통주 자본 비율 12% 초과분을 주주 환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주주의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이 다른 금융지주로도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KB금융은 5.2% 상승했고요. 신한지주 2.9%, 하나금융지주 3.9% 상승했습니다. 네, 건설주들도 4% 넘게 오늘 뛰었던데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상당한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닝 쇼크였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원으로 증권가 전망치 7조 2천억 원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나 감소한 수준인데요. 오늘 LG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장 부분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업부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두 기업 모두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 부진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원, 1년 전보다 70%나 줄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300조 시대를 열었지만 예상보다 가파른 이익 감소에 어닝 쇼크를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주력인 반도체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가전과 스마트폰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 전망이 더 어둡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14년 만에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던 삼성전자가 감산 또는 투자 축소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가전 선두업체인 LG전자는 영업이익이 90%나 감소하는 충격적인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 3분기를 넘어섰지만 원자재값 상승과 물류비 인상, 마케팅 비용 증가로 물건은 팔았지만 정작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전장 사업을 제외한 TV와 가전 등 전 부문이 사실상 적자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전 수요 침체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부진 장기화에 대한 대비에 나섰지만 반도체 업황이나 소비 심리 회복은 변수가 많아 실적 반등의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항상 주가와 실적이 따로 논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도 역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6만전자 코앞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번 주에만 5,01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오히려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디램 반도체 업체들은 설비 투자 감소 이후에 이 전방 산업 재고 축소 그리고 반도체 수요 재차 증가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요. 현재 회복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바라본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경쟁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와 다르게 설비 투자 축소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부진을 이유로 기존의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올해 메모리 설비 투자를 이 기존 계획보다 15% 축소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비 투자가 줄면 그동안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던 반도체 재고 감소에 도움을 주고요. 결국 수급과 실적 또한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투자 축소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CES에서 삼성 관련 호재들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 삼성의 로봇 관련주하고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오늘 올라줬는데 특히 이번에 공개된 이 IoT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에 내재가 돼서 집안에 뭐 에어컨, 블라인드, 공기청정기 다양한 기기들을 알아서 동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기기도 뭐 구글, 애플 가리지 않고 다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번 달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네. 16일 LG 에너지솔루션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기아, 그리고 삼성 SDI와 SK 하이닉스까지 실적을 발표합니다. 사실 시장은 4분기 실적 부진이 이번 1분기 그리고 상반기 전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반도체와 인터넷 업종 등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분기에 이어 1분기 실적 쇼크도 불가피하다.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증권업계의 시각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22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5조 9,11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9%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 실적 풍향계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만 봐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줄었고 영업이익은 7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로 메모리 반도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내 기업 실적이 올 상반기에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200조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2022년 6월, 7월 정도만 하더라도 260조, 70조에 달했던 실적 전망이 거의 60, 70조가 떨어지면서 200조 초반인데 상반기 정도까지는 실적 전망이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나 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실적 부진 장기화까지 겹친다면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눈높이가 낮아진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하락장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진 업종으로는 반도체,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아마도 2022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 업종의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 이후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부진하거나 연준의 입장이 바뀐다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분기에는 시장을 관망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하반기 업황과 실적 개선이 점쳐지는 반도체 기업과 IT 업종은 물론이고요. 철강 업종 역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더해 중국 리오프닝 관련 업종의 가파른 실적 회복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분기 말에서 2분기에 이 중국발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면서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게 이유입니다. 특히 화장품 기업과 더불어서 호텔, 카지노, 항공 등 이 실적의 반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적이 빠르게 회복할 업종들을 미리 주목해봐라.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일정 예정돼 있습니까? 다음 주에 증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선 당장 현지 시간 10일부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축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등이 참가를 하고요. 이제 같은 날 올해 IPO 첫 주자인데요. TMC와 한주 라이트메탈이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12일에는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중국의 12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까요. 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3일에는 우리나라 금융통합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시장에서는 0.25%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습니다. 네, 공포의 금통위가 다음 주였군요.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새해부터 정부가 강하게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넥슨에 대한 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먼저 이번 공정위 제재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업계에 따르면요, 이 공정위가 최근 넥슨 코리아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심사 보고서는 이 검찰의 공소장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넥슨이 뽑기형 아이템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이 뽑기 확률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속였다는 겁니다. 이 지난달이었죠. 이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가 유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김윤덕 의원의 한 명의 반대로 인해서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건데 이를 시작으로 다른 게임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거론된 지는 꽤 오래됐던 것 같은데 드디어 칼을 빼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형 아이템 경우에는 이제 이전부터 과도한 현금 결제 유도와 사행성 논란 등으로 이제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이 그간 게임 업계에서는 이 자율 규제를 주장을 했는데요. 이 지난 2021년이었죠. 게임 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이 게임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요구도 커진 겁니다.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지난 대선 후보자 시절에 이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에 더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1일에 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요. 직접 SNS에다가도 이제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슈가 된 겁니다. 이 게임이라는 게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확률형 아이템이 유저들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위화감을 더 키운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템을 이제 자기가 돈을 지불하면서 그 아이템 상자를 열어서 만약에 나한테서 그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은 게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실속이 없는 아이템이 나올 경우에는 네. 이제 게임 유저들은 그만큼 이제 실망감도 이제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이 국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에 적용하고 있긴 합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과도한 현금 결제 유도와 이
사행성 논란이 가장 큰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이 뽑기 확률이 100만 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 이용자들이 이제 좋은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결국 좋은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나와서 이 사행성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확률형 아이템이 이제 우리 게임 산업에 들어온 시기는 지난 2005년으로 올해로 18년째인데요. 이 게임사 측면에서는 큰 수익 구조 중 하나인 만큼 산업 내 깊이 뿌리를 내렸지만 이를 바라보는 또 유저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마치 이제 게임을 즐기는 것보다는 이 복권을 사서 긁는 것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이 이제 대다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주로 하는 게 청년 세대들일 텐데 이 공정하지 못한 현실을 게임 속에서까지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건가 싶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근데 사회적 비난 여론 속에서도 불구하고 18년이라고 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확률형 아이템 형태가 유지가 되온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업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단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이제 계속 나왔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유형 규제를 이제 주장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따가도 뭐 간단히 말씀드릴 거지만은 이 아이템 판매 외에 이제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에. 근데 만약 법제화가 될 경우에는 이제 처벌 가능성이 없는 해외 사업자는 이제 준수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내 사업자에 대한 또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 대형 사업자보다는 이제 중소 사업자에게 또 부담이 돼서 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실제로 이제 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국내 게임을 대상으로 상위 100위를 조사를 했는데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총 15개 게임물이 이제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걸 살펴보니까 이제 모두 해외 게임사가 개발을 해서 국내 유통한 게임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국내 업체들만 이 자율 규제를 지키고 해외 게임사들은 지키지 않아서 역차별이라고 이제 게임 업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게임사들이 사행성 규제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게임사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어쨌거나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외 다른 나라들은 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물론 이 해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우선 중국을 살펴보면은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아예 도박처럼 취급을 해서 아예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요. 뭐 네덜란드나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확률형 아이템 금지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반면에 이 미국은 아예 관련 규제가 또 없기도 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구난방이네요. 그래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해외 뭐 기업들 들어오는 문제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까지 나섰으니까 지금 넥슨에 대한 이번 제재가 어쨌거나 솜방망이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이 좀 예상이 됩니까? 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게임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지만 이 법무부가 관련 이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법이 아닌 이 민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가 강력하게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규제를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위의 넥슨 제재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게임사들에게도 이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업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게임 업계도 이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은요, 이 산업의 지능이 아닌 이 규제에 가깝다면서 방향성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만큼 뭐 일단은 이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도 굳이 뭐 사행성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 2023이 공식 개막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새로 공개된 자율주행 기술은 농업용 트랙터의 무인 선박까지 도로 밖으로 그 영역이 더 확대됐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정재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 키보다 더 큰 바퀴를 장착한 거대한 기계가 서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중장비 농기계 업체 존 디어가 내놓은 초대형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GPS와 카메라, 센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돼 운전자 없이도 24시간 작업을 수행합니다. 올해에는 비료 사용량을 60% 줄이는 로봇 기술 이그젝트 샷이 적용됐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비료를 살포하기 위해 6천 명의 일손이 필요하던 일을 이 기술력 하나로 해결합니다. Today, we're going to show you how our technology is helping one of our key customer segments, farmers, execute their jobs more efficiently and sustainably. 존 디어는 세계 인구가 2050년에 10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식량난을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키운 첨단 자율주행 기술은 바다에도 적용됩니다. HD 현대는 우주 비행선을 닮은 미래형 선박 목업을 전시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해당 선박에는 과거 배에 달린 도처럼 친환경 동력체 윙세일이 탑재됩니다. 바람 속도와 방향에 맞게 추진을 도와주는 친환경 동력체로 탄소연료 사용량 절감에 기여합니다. Look quite amazing and very ambitious, and it's look like a game changer in the transportation business. So we hope you will succeed. 회사는 오션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가치를 세워 효율적인 해양 운송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First, you'll see the future of ocean mobility with more efficient and sustainable ships of the future. Safe and secure transporta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 will become possible. 자동차 하드웨어 부품에 집중하던 현대모비스는 사업 영역 틀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더 역량을 집중합니다. 반도체 AP 제조사 퀄컴과 차량용 반도체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에 나섭니다. 최적화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이 원하는 맞춤형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도로 위에서 시작된 자율주행 기술이 이젠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전 산업 영역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네, 이번 CES가 거의 한국인들의 축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최 측이 밝힌 올해 참가 기업 수 3,200여 곳입니다. 네. 그중에서 한국 기업이 550개가 넘는 상황인데 174개국이 참가한 와중에 15% 이상을 한국 기업이 차지를 하는 거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그 수가 많다고 하고요. 예년 참가 기업이 4,400개였습니다. 아직 예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1,000곳 정도가 더 참가를 해서 꽤 많이 정상화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강기정, 홍준표 시장도 참가를 했던데 이 광주 같은 경우는 이 현지 게임 전문 방송사하고 e스포츠 국제대회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스타트업 기술을 알리는데 지자체장들까지 발벗고 나서는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CES, 기존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일단 가장 큰 특징을 보시자면 지금 보시다시피 모빌리티의 향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참가한 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300여 개에 달하고요. 지난해보다 20%나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동안엔 완전 자율주행 같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조만간 적용이 가능해지는 차량 신기술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 내에서 즐기는 게임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음성인식 차량 제어 같은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피부 상태를 알려주는 거울이라든지 메타버스를 활용한 건강관리 기술이 등장했고 로봇 분야에서도 마치 옷처럼 입는 로봇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CES에서 특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기술이 AR, VR 같은 이 XR 기술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주요 기업들이 활약을 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이 상품성을 끌어올린 VR 헤드셋들이 대거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간에는 착용감이 좋지 않고 재미가 떨어진다 이런 평을 받았던 헤드셋의 기술력 진화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양현주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VR 기기를 쓰고 캠프파이어 존에 진입하자 나무 타는 냄새가 풍깁니다. 모닥불 위 노릇하게 구워진 마시멜로를 집어들면
이내 달짝지근한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팔을 쭉 뻗고 고개를 돌리니 냄새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미국 스타트업 OVR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VR 기기로 헤드셋 아래를 통해 냄새 입자를 배출해 가상현실 속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So by adding smell to the metaverse, it makes it a lot more attractive to be in. It makes it a lot easier to connect, and it makes all the experiences you have there more enjoyable. 7년 만에 출시된 소니의 차세대 가상현실 헤드셋 플레이스테이션 VR2는 미세한 손의 움직임을 파악해 게임 속에서 절벽을 올라가기도, 활을 쏘기도 합니다. VR 헤드셋 시장 강자인 HTC는 혼합현실과 가상현실 기능을 모두 탑재하면서도 625g에 불과한 신제품 바이브 XR 엘리트를 공개했습니다. CES 2023에 공개된 해당 기기들은 모두 올해 안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VR 기기 출하량은 960만 대를 기록해 직전 연도 대비 12%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혁신 VR 기기가 대거 공개되면서 다시금 해당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ES 2023의 주요 카테고리에 메타버스가 신설된 게 그 증거입니다. CES 2023 주요 기술 카테고리에 메타버스가 포함되면서 이처럼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업들을 모아놓은 메타버스 존도 생겼습니다. 이번 CES 2023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든든한 팬층을 갖춘 애플까지 올해 VR 시장 참전을 목표로 하면서 VR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할 전망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탑재된 VR 헤드셋이 필수템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연초부터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석 달째 가격 동결을 선언해왔던 이마트도 원자재 가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이달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죠.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최근 이마트 PB 제품들 가격 인상 소식이 나왔는데 이 PB 제품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경쟁력이었는데 결국 인상을 단행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마트는 PB 브랜드로 노브랜드와 피코크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들 PB 브랜드의 가격이 10%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가격을 올릴 거라고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밀가루와 원유 가격이 그동안 크게 오른 만큼 이런 원재료가 잘 많이 들어가는 과자, 케이크류 같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 측에 따르면 가격 인상은 이번 달부터 제품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 사실 이마트는 그간 가격을 계속 동결해 오던 상황이었고 정부에서도 가격 인상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초부터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게 지금 가격 상승 압박이 심하긴 한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할인 전에 지원하는 금액을 늘리는 등 물가 잡기에 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유통, 식품업체를 상대로 가격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이 결정이 됐다는 건 사실 되게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4분기 물가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로 PB 제품의 가격을 3개월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타 업체들이 올리는 상황에서 이마트는 동결을 선언한 거였죠. 예. 하지만 원재료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 설 명절 3주 전 물가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식용유는 작년 설 때보다 25.6%, 밀가루는 28% 올랐는데요. 이처럼 제조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런 가격을 동결했다가는 제품을 만드는 중소협력사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이마트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PB 상품들이 소비자들이 사실 낮은 가격의 매력을 느껴서 많이들 구매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PB 브랜드가 가성비 제품 또 품질은 적당히
괜찮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그쵸. 이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PB 브랜드는 대형 유통업체가 제품의 생산만 중소 제조사에 위탁을 하고 기획부터 이걸 짐을 옮기는 물류, 마케팅, 판매 이런 것까지 유통업체가 전담하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있는 유통 마진 그리고 마케팅 비용 같은 걸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일반 제품보다 PB 제품의 가격대가 더 저렴한 구조인 거죠. 예. 때문에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도 높은 편입니다. 이마트의 올해 제품 판매 증가율을 보면요. PB 제품은 6.4% 올랐는데 반면 일반 제품의 매출 증가율은 1.4%였습니다. 한 4배 정도 더 많은 거죠. 예. 유통 과정을 최대한 덜어낸 이런 PB 제품마저 원재료 가격 상승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라 올해 물가 상승 압력도 지난해 못지않게 거셀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은희 교수와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PB 제품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의 최저 가격이 인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일단 굉장히 올랐는데 작년보다도 5%가 더 오른다는 거잖아. 올 상반기도 굉장히 힘들다. 네, 실제 올해 1월 들어서 벌써 먹거리, 또 생필품, 그리고 명품, 사치제까지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요.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3.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5.1%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근 10여 년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의 물가 상황도 앞서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예, 물론 판매 가격 인상이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실적이나 주가에 미칠 영향을 한번 따져보자면요. 네, 사실 이마트에서 되게 노브랜드, 피코크 이런 브랜드들이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의 좀 매출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마트에서 이런 PB 브랜드의 제품의 매출 비중은 약 2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들 제품군의 가격을 10% 내외 올린다면 수익성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마트 측은 이번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수익성 개선이 아니라 수익성 방어 효과,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노브랜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평균 46%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가격을 한 10% 정도 올리더라도 가성비 측면에서는 여전히 일반 상품군보다는 강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마트 관계자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인상하는 상품 가짓수나 인상률이나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되긴 했지만 자체 마진을 좀 축소한달지 아니면 유통 혁신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을 좀 저렴한 상품을 계속 공급하려고 노력은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주가와 관련해서는 증권가에서는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이마트가 수익성 방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좀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마트 의무 휴업 규제 같은 정책 변수도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의무 휴업일이 당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정부 차원의 상생안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미래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일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유행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창업가가 있습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30살의 조승우 대표인데 첫 창업 실패로 억대 빚을 지고도 재창업에 도전해 큰 성공을 일궈냈습니다. 불굴의 청년 CEO를 정우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AI 전문가부터 교수, 사진작가까지 UN 연단을 배경으로 초등학생들이 본인의 꿈을 영어로 발표합니다. If I really become a photographer and my dream comes true, 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건 30살에 두 번째 창업에 도전한 에듀테크 스타트업 스몰빅클래스의 조승우 대표입니다. 조 대표는 5년 전 첫 학원 창업을 실패하는 과정에서 교과 성적만큼이나 학생들이 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생각보다 그런 걸 고민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꿈을 기반으로 학습 역량을 키워준다는 프로그램은 학부모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고 창업 1년여 만에 회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월 최고 매출도 2억 원 가까이 달성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스타트업 데모위크에서 창업 제도전 부문 대상을 받으며 재기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아주 강한 니즈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 프로그램들의 시장의 니즈와 좀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창업에 실패하며 억대 빚을 지기도 했지만 조 대표의 시름을 덜어준 건 정부의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재창업 기업과 예비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168억 원 규모의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창업 제도전 펀드에 160억 원을 출자합니다. 빚도 져보고 이러면 되게 심리적인 압박, 불안감 이런 것들도 되게 심한데 안전망이 갖춰졌다는 그 안전감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창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창업 후 매일이 전쟁과 같다는 조 대표. 어려운 순간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분명히 찾으며 고난을 극복했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내가 의미를 느끼는 일이 아니라면 지속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내가 정말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이 분명한 일만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게끔 만들 수 있지 않나?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전환사채 발행과 기업 공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상장사들의 주가가 요즘 부진합니다.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유로 거론됩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영화 아바타2가 전편보다 빠르게 800만 관객을 넘어섰지만 CJ, CGV 주가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3년 전 아바타1 상영 당시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7천억 원에 달하는 시비 물량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전환 청구권이 행사돼 주식을 추가 상장한 기업은 모두 12곳. 부채가 전부 다 전환되거나 이렇다고 보긴 좀 어렵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희석되는 물량만큼 주식의 주가에는 부담이니까. 전환된 주식이 반드시 매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비 투자자 대부분이 수익 실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오버행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전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요구가 더 강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제로 태성은 지난달 19일 11억 원 규모의 전환 청구권 행사를 공시하자 다음날 주가가 11%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상장 이후 보호예수가 대거 풀리는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달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기업은 모두 57곳. 특히 27일 상장 주식의 3.4% 수준의 우리사주 물량이 풀리는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거래 대금에서 공매도 거래가 4분의 1을 차지하며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증시 상황에 연초부터 불거진 상장사들의 오버행 이슈까지 겹치며 투자자도 주가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콘이나 대여급 종목들의 상장은 대부분 하반기에 진행될 거다. 이런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양재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일단 상반기 대여급 종목들 상장이 주춤한 건 아쉽긴 한데 이달 이제 상장하는 종목들 보면은 반도체나 전기차, 소부장 기업들이 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달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 해서 일반 공모 청약에 나서는 기업은 스펙을 제외하고 총 7곳입니다. 예. 증권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10일과 11일 TMC와 한주라이트메탈이 일반 공모 청약에 나서며 미래반도체와 센즈랩 그리고 오브젠이 16일과 17일 그 다음 주에 일반 공모 청약에 나섭니다. 예. 또 설 연휴가 지난 후 3기 2부위가 25일과 26일 그리고 스튜디오 미래가 26일과 27일 일반 공모 청약에 돌입합니다. 그 TMC는 반도체 핵심 공정과
것인 이제 다양한 특수 가스를 제조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에 지금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예. 미래반도체는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한주라이트는 너클 캐리어 그리고 컨트롤암, 서브 프레임 등 전기차와 가솔, 디젤 같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알루미늄 부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주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대여급 시가총액이 뭐 1조 원 이상 되는 예. 기업들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인이 좀 적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슈가 된 게 컬리의 상장 연기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기업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같은 업계에서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코스닥 예비 심사까지 통과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뭐 컬리 상장 연기 소식뿐만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많이 얼어붙었거든요. 이커머스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먼저 IT 분야를 좀 업종별과 업태별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지난해 수익성과 성장성 논란이 가장 컸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곳이 바로 이커머스 업종인데요. 올해는 이 상장 준비를 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많은데 과연 투자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이는 않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새벽 배송 업체인 그 오아시스 마켓이 운영하는 오아시스가 지난달 29일 한국 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같은 업계인 컬리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어제 상장을 돌연 연기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적으로 좀 따져보면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효력이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컬리는 다음 달 22일까지 일반 공모 청약 절차를 끝냈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컬리의 상장 변수에 가장 큰 미친 영향은 기업 가치 산정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 2021년 말 프리 IPO 단계에서 컬리는 재무적 투자자인 그 홍콩계 사모펀드인 앵거 에쿼티 파트너스로부터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약 4조 원을 인정받으면서 2,500억 규모의 그 투자를 유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IB 업계에서는 컬리의 기업 가치가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례는 그 11번가와 SSG.com 등 그 증시 입성을 노리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뭐 상장 시기라든지 공모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컬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장 철회를 했기 때문에 또 재상장 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걸립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또 예심을 청구한 다음에 거기서 또 예심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3, 4개월 뭐 길게는 요즘은 뭐 6개월까지도 실제 바이오 기업들은 걸리는데 이럴 경우는 올해 말 내년 초 사실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 자율주행 등 그 AI와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등의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상장이 올해도 흥행을 이어갈지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지난해 워낙 높은 공모가와 수천 대 1획 청약 경쟁률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11월 이후부터는 공모가는 물론 청약 경쟁률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업체인 WCP와 윤성 FNC는 그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에서 저조한 성적을 내면서 공모가를 크게 낮춰 증시에 입성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말에 SM랩이라는 회사는 상장 철회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이 이렇게 좀 많이 공모 가격이나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뭐 기술 특례라도 옥석 가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많이 살아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IT 분야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시장 회복을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인터넷 은행들도 IPO 준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토스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유치를 했고요. 지난해 9월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심을 통과한 K뱅크는 컬리와 마찬가지로 올해 3월까지 IPO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주가가 지난해 급락한 데다 동종업계에서 매도 의견 분석 보고서까지 증권사에서 나오면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K뱅크 역시 높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분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대기업들도 지난해 상장 연기했던 곳들 많거든요. 올해는 추진이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기업 그 그룹사들의 상장은 눈치 작전입니다. 즉 하반기 시장을 보고 하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하반기 물론 이제 증권가에서는
뭐 상반기에 좀 안 좋고 하반기는 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을 하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FOMC 의사록에서 보면 올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는 뉘앙스들을 풍기면서 상당히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작전이다. 경쟁률 보고 시장 분위기 보고 들어오겠다라는 것인데 지난해 SK그룹의 SK쉴더스 그리고 원스토어를 비롯해서 현대 오일뱅크와 CJ 올리브영 등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연기했기에 올해 하반기쯤 상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정부 정책과 함께 민간 수요의 확대 등을 또 예상되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IT 분야에서 가장 화두라는 점에서 관련 업체들의 상장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할 것으로도 예상되는데 클라우드 업체는 뭐 성장성도 있고 실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그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검증이 많이 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가총액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LG CNS를 비롯해서 KT 클라우드, NH 클라우드 등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시리즈 C까지 마무리한 유니콘 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도 국민연금 투자 유치까지 끝내고 공개 기업에 서서히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는 상반기보다 그 시장 회복이 기대하는 그 하반기의 대여급 IPO 기업들의 그 상장 추진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전제 조건은 주식시장의 회복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특히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혹독한 시기를 보낸 만큼 관련 기업들 상장이 좀 저조했거든요. 네. 올해는 좀 분위기가 어떨지 업계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 지난해 기술 특례 상장 상당히 깐깐해졌거든요. 예. 바이오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조금은 풀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는 있습니다. 예. 올해 바이오 분야에서 상장을 철회하거나 고배를 마셨던 그 이른바 재수생들의 재도전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뭐 바이오 인프라를 비롯해서 3빌리언, 퓨처메디신, 아벨리노 그리고 이뮨메드 등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는 등 했는데 올해는 재도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지난해 상장 철회 당시 공모가 또는 기업 가치 산정된 여러 변수로 인해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지난해 바이오와 헬스케어 부분 좀 살펴보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르노이, 루닛, 지아이노베이션, D&D 파마텍, 바이오노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추진했는데 대부분 공모가를 대폭 낮춰서 상장하거나 예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D&D 파마텍은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예. 벤처캐피탈 업계는 올해 주목하고 있는 기업군으로는 유한양행이 투자한 지아이노베이션 지난해 말 코스닥 예심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하이센스 바이오 치과기자재 쪽인데요. 그리고 상장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D&D 파마텍 그리고 뷰티 관련해서 D2C 업체인 APR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의 올해 IPO 계획과 전망 살펴봤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다시 방향성 찾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제 곧 있으면 실적 시즌 또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월가에서 주목하는 기업 이슈 조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여행 레저주 소식 들고 오셨는데 지금 CES가 열리고 있는 라스베가스만 봐도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라스베가스뿐만이 아니라 뉴욕이라든지 파리, 세계 각국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 관광 수요가 상당히 되돌아온 모습을 보이고 좀 있죠. 예. 물론 아직 허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벌써 수익 측면에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100% 회복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52주 신고가로 올라선 주식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다음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델타항공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 델타항공 주가가 뭐 최대 80%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스티븐 트렌트가 내놓은 보고서였는데요. 주목한 거는 바로 항공 운임 비용의 상승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비행기 표값이 지난해 급등을 현재까지 그게 이어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뉴욕 왕복 항공권만 해도 한 300만 원 여전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오른 항공 운임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시티의 애널리스트 스티븐 트렌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티켓 가격 상승으로 올해 미국 항공주의 이익이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 내 국내선에 비해서 국제선은 코로나 이전에 한 80% 수준 정도만 회복이 된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특히
비즈니스 트립, 그러니까 기업 출장이라든지 단체 패키지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면 더욱 극적인 성과가 실적에서 나올 것이란 전망이고요. 또 시티그룹 외에서도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올해 탑픽으로 델타항공을 꼽았고 또 항공주에 대한 낙관적인 뷰는 제프리스와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이 일제히 제시했습니다. 뭐 다음 주 실적 나오는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최근에 뉴욕 쪽에 또 어마어마한 폭설이 있으면서 항공기들이 대거 결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전후로 대규모 폭설과 또 강풍, 예기치 못한 기후 악재가 있었죠. 당시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려 16,000평이 결항된 저비용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조사도 받고 있고요. 대규모 집단 소송까지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메이저 3사 그러니까 델타 항공하고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아메리칸 항공까지 3사는 빠르게 운항을 정상화했는데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가 관건입니다. 월가에서는 델타 항공에 대한 실적 전망을 내놓긴 했는데 이 이전이었거든요. 당시 전망으로는 주당 순이익이 1달러 36센트, 총 매출은 124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지난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었는데 이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들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말에 예상치 못한 결항이 변수로 작용했을지 이 부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해서는 델타항공이 자체 전망을 순이익이 2배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델타항공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은요. 스트롱바이, 강령 매수입니다. 14개 기관 중에 13곳이 매수를 추천하고 있고 목표가는 최고 81달러, 평균은 48달러 86센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델타항공만 짚어보긴 했지만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 항공 등 메이저 3사 모두 새해 들어서 주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델타항공 지금 주가가 한 35달러 선인 점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레저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곳들인가요? 먼저 4대 카지노 주식으로 꼽히는 윈리조트와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리고 중국의 최대 여행 기업 트립닷컴입니다. 트립닷컴까지.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한 수혜주들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사실 중국발 입국자 규제 완화가 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영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두 회사 먼저 카지노주를 보면 두 회사 모두 핵심이 마카오입니다. 세계 카지노 시장 1위 시장으로 불리는 마카오로의 중국인 단체 관광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지노주 윈리조트를 먼저 볼까요? 윈리조트는 마카오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 호텔을 운영 중인 회사인데요.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 당시에는 라스베가스에서 매출이 한 50% 줄었고 또 마카오가 90% 넘게 줄면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 마카오가 타격이 컸군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웰스파고에서 주목을 했는데 윈리조트의 목표가를 기존 74달러에서 101달러로 상향 제시했는데요. 현재 종가 대비해서도 한 20%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니엘 폴리처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 중국 소비자들이 지난해 상품 지출하던 것에서 올해는 서비스 지출로 이 소비 추세가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JP모건도 목표가를 한 91달러로 제시를 했고 크레딧 스위스는 117달러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도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목표가 역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만 윈리조트에 비해서는 그 폭이 크지 않고요. 현재 주가가 51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비해서는 목표가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립닷컴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트립닷컴은 지난해 매출 호조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글로벌 항공권 매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 한 90%까지 회복을 됐고요. 또 중국 내에서의 호텔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25%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1% 증가, 또 순이익은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 12월부터 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타서 새해 또다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여행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일단 다음 주 항공주 실적 발표부터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올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는 기사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7%가 올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봤고 올 하반기까지 떨어질 거란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락폭은 10% 이상이 31%, 5에서 10%가 35%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집값 하락률이 가장 높을 지역으로는 응답자 45.9%가 세종과 지방광역시, 중소도시를 꼽았습니다. 또 전세값에 대해서도 86%가 하락을 점쳤는데 대출금리 급등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라는 예상입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고 1순위 투자처로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 아파트가 꼽혔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대자 정부가 식품기업에 긴급 소진력을 내렸다는 기사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일 CJ제일제당과 대상, 오뚜기 등 10여 개 업체를 불러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올해 최악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기업의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기업을 소집한 건 가공식품과 생활 필수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서입니다. 동서식품 커피 믹스와 풀무원 두부, 또 LG 생건 샴푸, 롯데 칠성 음료 생수 등 전방위로 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곡물가 재상승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기업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일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